당신 같은 중졸 사위가 우리 집안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요. 부끄러워. 중졸에 변변한 직장도 없고 집에서 밥이나 하는 남편. 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민지 인생에 그만 걸림돌이 돼요.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요. 장모와 아내의 말이 식탁 위로 차갑게 쏟아지던 그날 밤, 남편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세안물산에서 계약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오민지 부장입니다. 아내가 목숨처럼 매달리는 그 계약의 열쇠를 쥔 사람이 오늘 저녁 밥상에서 걸림돌 취급을 받은 남편이었습니다. 중졸, 무능한 사위, 오래된 가구. 그들이 12년 동안 그렇게 불렀던 사람은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중견기업 해운 시스템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에 직접 사인을 받아냈고 장모는 남편의 아버지 유품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강도연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을 낼 때가 됐군. 고급 한정식집 특실, 계약을 따냈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아내와 장모가 마주하게 될 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장의 명함이었죠. 지금부터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중졸 사위가 우리 집안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요. 장모의 말이 저녁 식탁 위로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아직 따뜻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식탁 위의 온기를 단번에 걷어냈어요. 나물과 갈치조림, 식탁에 오른 음식은 전부 강도연이 퇴근 후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 백순자는 젓가락으로 갈치조림을 툭 건드리더니 입맛을 다시며 얼굴을 찌푸렸죠. 간이 참 애매하네. 사람 배운 티가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식탁에서 그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내 오민지는 맞은편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시선은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욕당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무관심이 어쩌면 장모의 말보다 더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내가 아까워. 세안물산 부장씩이나 되는 애가 중졸 남편이랑 산다는 게 말이 되니? 회사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민지는 그 말에 눈을 들어 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지만 남편을 감싸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죠. 그저 짧게 웃으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밥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12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같은 말이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었지만 그날의 말은 유난히 날카로운 각도로 박혔습니다. 무뎌졌다고 생각했던 곳이 다시 아파왔어요. 12회를 함께 산 남편을 표현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빈 그릇을 챙겨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손등을 때렸어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소리 속에서 도연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바로 그 순간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진동이 왔습니다. 집에서 쓰는 휴대전화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이 전화기의 존재를 모르는
업무용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윤석영의 메시지였죠. 대표님, 새안물산 쪽에서 해온 시스템 계약 승인 여부를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민지 부장과 차병국 상무가 직접 접대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도연은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새안물산. 아내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목숨처럼 매달리는 계약 상대 해온 시스템의 대표가 바로 조금 전 오래된 가구라고 불린 자신이라는 사실이 이 좁은 주방 안에 조용히 존재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이 촉촉한 봄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주방 안에 흘렀어요. 끝까지 가보자. 저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를 우습게 보는지. 그 말이 물소리에 섞여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장모와 아내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정말 중졸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16살 되던 해봄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쳐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 이듬해 병을 얻었어요. 집안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도연 하나뿐이었죠.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창고 바닥 청소였어요. 새벽에 출근해 기계 소리가 가득한 공간을 쓸고 닦았습니다. 먼지와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옷에 배었고 손톱 밑은 늘 시커멓게 물들었죠. 하지만 도연은 배움을 놓지 않았어요. 낮에는 현장에서 몸을 쓰고 밤에는 낡은 책상 앞에서 회계와 물류, 설비 관리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을 넘겼을 때 그는 작은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세웠어요. 처음 직원은 도연과 친구단 2명뿐이었습니다. 건물 계단을 닦고 물탱크를 점검하고 새벽 배송센터 바닥을 쓸었죠. 한 건씩 신뢰를 쌓으며 거래처를 늘려갔고 그 신뢰 위에 다시 사람을 들였습니다. 30년이 지나자 회사는 달라져 있었어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 병원 시설 관리 솔루션을 함께 운영하는 중견기업 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회사였지만 지역 병원과 대형 유통센터, 식품 물류망의 숨은 뼈대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그는 그 얼굴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민지를 처음 만났던 건 어느 늦은 밤의 작은 기사식당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대리 시절이었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혼자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죠. 도연은 별다른 말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먹고 울어요. 빈속에 울면 더 서럽습니다. 민지는 그 말에 고개를 들고 웃었어요. 그때의 그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도연의 거친 손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손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열심히 산 손이네요. 그 말 하나에 도연은 오래 쌓인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돈도 학력도 직함도 아닌 나를 보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자신이 해온 시스템의 대표라는 사실은 숨겼어요. 작은 건물관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죠. 처음 몇 년은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따뜻했고 소박한 저녁 식탁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나 민지가 부장으로 승진하고 장모가 함께 살게 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성취가 쌓일수록 민지는 자신의 자리에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은 처음엔 아쉬움 같은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무시로 변해갔습니다. 장모는 거기에 기름을 부었죠. 매일 식탁에서, 거실에서, 현관에서
도연을 깎아내리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연은 그때마다 참았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더 정확히는 그 사랑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두 사람을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도연은 뒤늦게 알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아내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봄빛이 흘러들어오는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민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르며 무언가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이내 도연 쪽으로 시선을 던지지도 않은 채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접대가 있어. 우리 회사가 해온 시스템이랑 계약만 따내면 내 이사 승진도 가능해. 도연은 다리미를 멈추지 않았어요. 손은 셔츠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온 시스템이면 어떤 회사입니까? 민지는 거울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말해도 몰라. 당신이 아는 건 건물 청소랑 전등 갈아 끼우는 정도잖아. 그 사이 식탁에 앉아있던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당신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그냥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요. 도연은 다리미질을 계속하면서 한 번 더 물었어요. 그 회사 대표는 어떤 분이라고 들었습니까? 민지는 핸드백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나이든 남자 대표라던데 현장 출신이라더라. 그런 사람들은 대접받는데 약해. 자존심만 세워주면 금방 마음 풀려. 차 상무님이랑 내가 잘 구슬리면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야. 도연은 아주 천천히 다리미를 세웠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나이든 남자 대표, 현장 출신, 그리고 구슬려야 할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이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 가만히 떠 있었어요. 민지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 오늘 저녁엔 늦어. 차 상무님이랑 준비회의 있어.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 현관문이 닫혔어요. 잠시 후 장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지 접대 자리 옷 좀 새로 사야 하니까 100만 원만 내놔요. 당신도 남편이면 그 정도 보탬은 해야지. 도연은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건넸습니다. 장모는 돈을 세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돈 낼 때는 쓸모가 있네. 그 말이 등 뒤에 떨어지는 것을 들으며 도연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점퍼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낡은 점퍼 차림으로 골목을 돌아 큰 길에 이르렀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와 문을 열었어요.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강도연은 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던 중졸 사위가 아니었어요. 수백 명의 직원이 기다리는 회사의 대표이사, 해온 시스템의 강도연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길게 뻗었습니다. 도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창밖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조금 전 식탁에서 들은 말들이 차 안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구슬리면 된다고 했죠.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해온 시스템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대표실로 들어섰습니다. 비서실장 윤석영이 이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윤석영은 도연이 처음 작은 사무실을 얻었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내내 그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고 도연의 가정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늘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준비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대표님, 새안물산건 추가 보고입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였어요.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세안물산의 최근 재무 상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납품 사고와 시스템 오류가 겹치면서 손실이 예상보다 크게 불었고 해온 시스템과의 계약이 무산될 경우 영업본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아내의 회사가 이 계약에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려 있는지가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오민지와 차병국 상무의 접대비 사용 내역이 있었어요. 과장된 금액, 목적이 불명확한 영수증들, 내부 승인 없이 구매된 선물 목록. 그것들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오민지와 회사 후배 류하준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외곽의 펜션, 호텔 라운지. 단순한 동료 사이로 보기 어려운 장소와 시간들이었죠. 윤석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전 거래도 확인됐습니다. 류하준 씨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 부장님 카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입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분노가 치솟을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먼저 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종류의 허탈함이었어요. 더 있습니다. 윤석영이 또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지가 도연 명의의 보증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집계약 갱신 서류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류하준의 빚을 정리하기 위한 보증성 문서였습니다. 제 인감은요? 도연이 낮게 물었어요. 댁 서랍에서 가져오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미 법무팀에 대비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디서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 안에서는 오래 방치해온 일들이 한꺼번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윤 실장, 접대 자리는 그대로 진행합시다. 윤석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팔아넘기려 했는지 내 눈앞에서 직접 보겠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윤석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심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파일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아래 도로에는 작은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차 중 어딘가에 아내가 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오래된 가구였고 내일의 접대 자리에서 구슬려야 할 대상이었겠죠. 그러나 그 테이블의 상석에 앉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아내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신 방 좀 정리했어요. 어찌나 낡고 쓸모없는 물건이 많은지 집안 공기가 안 좋아 보여서. 도연의 발이 순간 멈췄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서랍장 쪽으로 향했어요. 가장 안쪽 서랍, 그 가장 구석에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도연의 손을 잡고 쥐어준 낡은 회중시계였죠. 시계줄이 달아 있었고 유리판에 작은 흠집이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서랍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은 비어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모는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장모님, 제 서랍 안에 있던 낡은 시계 못 보셨습니까? 장모는 기억을 더듬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고물? 버렸어요. 그런 촌스러운 물건을 왜 가지고 있어요? 집안 기운 떨어지게. 그 순간 도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도연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꺼내 윤석영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어요. 시계가 류아준에게 건네졌고 그가 중고 명품점에 넘기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윤석영이 미리 파악하고 사람을 보내 회수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표실에서 윤석영이 시계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진 시계는 어제와 똑같이 낡아 있었고 줄도 똑같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손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시계 뒷면에는 아버지가 직접 새긴 글자가 있었습니다. 도연아, 사람답게 살아라. 도연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어요. 어릴 때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라는 사실만으로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읽으니 그 뜻이 다른 방식으로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무시당하면서도 웃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욕을 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끝내 잃지 않는 것이었죠. 도연은 시계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고문 문태호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였는데 오래전부터 해온 시스템의 법적 사안을 맡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문 변호사님, 이혼과 보증 사기 시도, 그리고 회사 비리 관련 자료를 모두 정식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문태호의 대답은 짧고 단단했어요. 대표님,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만 접대 자리는 그대로 둡니다. 그 자리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대표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안주머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가 거기 있었죠. 이제는 자신을 지킬 때였습니다. 접대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장모는 소파 한쪽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민지는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도연에게로 향했어요. 그 시선 안에 오늘 이 자리를 오래 준비한 사람들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도연은 점퍼를 벗지도 않은 채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항목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남편란에는 이미 자신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이 서류를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구성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낯설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이번 계약 성공하면 이사 승진해. 앞으로 내 옆에 당신 같은 사람을 세울 수 없어? 도연은 서류를 바라본 채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민지는 잠깐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해? 응. 부끄러워. 중졸에 변변한 직장도 없고 집에서 밥이나 하는 남편. 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장모가 그 말을 받아가고 들었습니다. 민지 인생에 그만 걸림돌이 돼요.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요. 도연은 서류를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산 12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에는
민지가 유리하도록 계산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 모르는 사이 꽤 오래 준비된 서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하십시오. 이혼이 끝나면 다시는 제 삶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민지는 비웃듯 웃었어요. 누가 누구 삶에 끼어든다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왜? 도연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거실에 짧게 울렸어요. 민지는 그 소리를 듣고 승리한 사람처럼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장모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두 사람에게 이 밤은 오래 기다려온 결말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어두운 방 안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눌러온 무언가가 드디어 정리되는 안도감인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꺼내 윤석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사인 완료. 인감 회수 완료. 내일 접대 자리 제가 직접 참석합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어요.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대표님. 도연은 안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손끝으로 뒷면의 글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얼굴이 내일은 처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 드러날 거예요. 도연은 시계를 가슴에 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었죠. 다음 날 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조용한 고급스러움이 흘렀어요. 낮게 깔린 조명과 단정하게 정돈된 복도, 안내 직원의 차분한 발걸음이 이 공간의 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 민지와 차병국 상무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민지는 새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혼 서류에 사인을 받아낸 사람답지 않게 표정은 한껏 밝았어요. 차 상무는 고가의 시계를 손목에 차고 메뉴를 훑어보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오늘 밤이 자신들의 무대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우리 둘 다 올라갑니다. 차 상무가 낮게 말했어요. 민지는 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현장 출신 대표들은 대접받는데 약하다고 했잖아요. 자존심만 세워주면 분위기 금방 풀려요. 차 상무가 술잔을 들며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리했습니까? 민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서류에 사인시켰어요. 참 쉬웠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 두 사람은 낮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특실 안에서 조용히 퍼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온 시스템 강도연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검은 한복 정장 차림으로 방 안에 들어섰어요. 평소 집에서 입던 낡은 점퍼도 다림질한 셔츠도 아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차림이었어요. 손목에는 낡은 회중시계 줄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그대로 굳었어요. 차 상무도 손잡이를 잡던 채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문 앞에 선 도연에게로 향한 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정지된 순간이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민지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도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부장님, 집에서는 매일 보던 얼굴인데 회사에서는 처음 뵙겠습니다. 민지의 입술이 떨렸어요. 차 상무는 눈을 몇 번 깜빡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특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흘렀던 여유로운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민지는 명함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이는 것이 보였어요. 당혹감, 당황, 그리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계산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차 상무가 먼저 정신을 수습하려 했어요. 대표님,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몰라 뵙고. 도연은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손짓을 했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석영 비서실장과 문태호 법무고문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고 그 파일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민지와 차 상무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윤석영이 테이블 위에 파일 3권을 올렸습니다. 세안물산 접대비 부풀리기 자료, 허위 보고서, 사적 금전거래 정황, 그리고 보증성 문서 위장 시도 관련 자료입니다. 파일 표지에는 날짜와 항목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윤석영이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 온 것들이 이 테이블 위에 한꺼번에 펼쳐진 순간이었죠. 민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차 상무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니, 도연 씨.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민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아주 조용한 시선이었습니다. 집에서 나를 무시한 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건 내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말이 낮고 천천히 이어졌어요. 하지만 회사 돈을 흐리게 쓰고 거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남의 인감을 몰래 가져가려 한 일은 대표로서 넘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특실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차 상무는 변명을 찾으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어요. 문태호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본 자료는 세안물산 감사실과 법무팀에 동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온 시스템과의 계약은 즉시 보류되며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합니다. 민지는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그토록 원했던 이사 승진의 자리가 바로 이 테이블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계획이 한 장 한 장 뒤집히고 있었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변명도 웃음도 없었어요. 민지가 새로 맞춘 정장도 차 상무의 고가 시계도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테이블 위에 명함을 다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남겨두는 것이 맞았죠.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잠시 발을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세안물산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과 회사 전체는 다릅니다. 거기서 일하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도연은 특실을 나갔어요.
복도의 조명이 조용히 그 위로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새암물산은 내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병국 상무는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오민지는 계약 비리와 허위 보고, 부적절한 금전 거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민지의 뒤에 붙어 있던 류아주는 그녀가 더 이상 힘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지가 오래 쌓아온 자리들이 하나씩 흔들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장모 백순자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올 줄 몰랐던 듯 며칠 만에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장모님, 가족은 밥상에서 사람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유품을 가져다 팔려고 내놓지도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장모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이 드디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은 조용하고 단단한 고요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차분하게 진행되었어요. 도연은 그동안 자신이 몰래 부담하던 집세와 생활비 지원을 모두 멈췄습니다. 민지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만든 결과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복수가 아니라 그녀가 진짜로 자립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새암물산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였습니다. 해온 시스템 임원회의에서 도연은 말했어요. 잘못한 사람과 회사 전체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위에 연루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생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일부는 이 결정이 너무 너그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온 시스템은 새암물산의 새로운 담당팀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남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윤석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후회 없으십니까? 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문은 햇살이 도시 위로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하나 있습니다. 윤석영이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나 자신을 속인 것, 그 하나뿐입니다. 방 안의 조용한 무게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어요. 도연은 안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시계였지만 지금 이 손 위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었어요.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 이제야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전, 도연은 고양시장 골목 한쪽에 세운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을 새로 단장한 공간이었는데 유리문 위에 붙은 글자가 봄빛 안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던 사람들, 학력이라는 이유 하나로 기회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중장년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이었어요. 도연이 개인 재원을 들여 만든 곳이었습니다. 거창한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건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소식 날 도연은 오래된 회중시계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앞에는 다양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50대 여성, 공장을 다니며 야간 공부를 시작한 60대 남성, 경력이 단절된 뒤 새 출발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경험만큼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학력이 짧았던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얕게 보는 마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 말이 작은 강당 안을 천천히 채웠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윤석영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본사에서 새 프로젝트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시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차에 오르기 전 도연은 잠시 발을 멈추고 시장 골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20대 초반 하루 일당을 아끼려고 버스를 타지 않고 이 골목을 걷고 또 걸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는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무엇인지보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늘 먼저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이 골목의 낡은 담벼락도, 좁은 골목도, 봄비에 젖은 돌바닥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강도연이라는 사람의 일부라는 것이 지금은 그냥 사실로 느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중졸이라는 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모의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위도,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오래된 가구로 불리던 남편도 아니었어요. 강도연이었습니다. 먼지 묻은 손으로 회사를 일으켰고 무시당한 세월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잦아들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도연은 안주머니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중시계가 거기 있었어요. 조용하고 단단하게, 사람답게 살아라. 아버지의 그 말이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말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길게 걸어온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말이 지금도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